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시험 전날에도 소풍 갈 때도 엄마가 바쁠 때도 아무렇지 않게 한 줄 사 먹던 그 김밥을 지금 파리 사람들이 웃돈까지 얹어가며 줄을 서서 사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걸 그냥 흔한 유행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거리 평범한 코리아타운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틀리셨습니다. 이곳은 런던 쇼디치, 베를린 도심, 그리고 암스테르담 운하옆 골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모여 사는 이른바 다문화의 성지로 불리는 상권입니다. 임대료가 살인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한 곳들이죠. 그런데 이런 동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골목들을 채우고 있던 건 스시 가게와 타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죄다 한식당이고 한국 김밥집이고 한국 반찬 가게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미국 햄버거도 일본 스시도 끝내 뚫지 못했던 유럽인의 식탁이라는 그 단단한 벽을 왜 하필 한국이 뚫었을까요? 그것도 수십 년이 아니라 단 몇 년 만에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은 단순히 유럽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럽권의 음식이 유럽인의 일상식, 그러니까 매일 먹는 끼니로 편입된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사실 국내 매체들은 이걸 그냥 훈훈한 K푸드 소식 정도로 다루고 넘어가곤 하죠. 외국인이 김밥 먹는 영상 하나 띄워놓고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표면 보도 뒤에 깔려있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건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려고 해요. 먼저 표면, 지금 유럽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 동기, 왜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었는지, 마지막으로 결과, 이 장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김밥 한 줄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베를린에서 한국식 반찬을 파는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이 한류 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동네에 사는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신기해서 한번 와봤다가 다음 주에 친구를 데리고 다시 오고 그게 반복되면서 평일 점심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반찬을 산다는 건 밥과 함께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의 주식은 수백 년 동안 감자, 빵, 그리고 파스타였어요. 이건 그들의 역사이자 전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식을 내려놓고 구하기도 어려운 쌀을 사서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쌀을 버리고 삼시 세끼를 빵과 파스타로 챙겨 먹기 시작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 나라 네덜란드예요. 여기선 반찬을 매주 박스에 담아서 구독 형태로 파는 가게가 인기라고 합니다. 구독자 대부분이 네덜란드 현지인이고요. 자, 이게 왜 충격적이냐? 유럽은 한국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사회예요. 그런데 유럽은 일단 불신이 기본값입니다. 돈을 미리 낸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 업체가 돈만 받고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항상 따라붙는 사회죠. 그런 곳에서 선결제 구독 모델이 되기까지 걸릴 만큼 인기라는 건 한국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반찬 장만이라는 개념이 유럽에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곳, 미식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사람에게 음식 자부심은 거의 여권보다 중요해요. 여권은 집에 두고 나와도 우리 음식이 최고라는 자부심만큼은 절대 두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랑스인이 바게트를 잠시 내려놓고 김밥을 손에 들었다고요? 이건 프랑스인이 에펠탑 앞에서 사실 남산타워도 꽤 멋있더라 하고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샹젤리제 거리의 출근길 풍경을 한번 보세요. 예전엔 한 손에 바게트, 한 손에 에스프레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손엔 명품 서류 가방, 다른 한 손엔 은박지에 곱게 쌓인 김밥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얼굴은 더없이 도도한 파리 사람인데 손에 들린 건 완전히 한국 소풍 도시락인 거죠. 게다가 프랑스인들은 그 은박지를 마치 샤넬 향수 포장을 뜯듯 아주 우아하게 천천히 벗긴다고 해요. 한국 사람은 보통 배고파하면서 후딱 가는데 말이죠. 그렇게 한 조각을 음미하고는 참기름의 여운이 아름답군요 할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김밥에 이렇게까지 빠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압도적인 휴대성입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이란 천천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즐겨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바쁜 현대인이 격식 차린 식사에만 긴 시간을 쏟으면서도 괜히 남 눈치가 보여 여유로운 척을 억지로 유지해온 겁니다. 그러다 이동하면서도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김밥을 만난 거죠. 한국식 효율성이 지친 프랑스인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준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떠올려 볼게요. 성벽 높기로 유명했던 그 도시, 그 견고한 성문을 끝내 통과한 건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안에 무언가를 숨긴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음식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반응이죠. 별거 아닌 일 취급.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럽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비유럽권 음식이 자기네 일상으로 들어오는 걸 거의 허락하지 않았던 요새였어요. 외국 음식 체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문화 침략이라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자기 나라 요리를 아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켜버린 콧대 높은 사람들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비유럽권 국가의 음식이 유럽의 식탁을 일상으로 지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유럽인들은 자기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자부심, 일종의 선민의식이 워낙 강해서 외국 음식은 어쩌다 한번 즐기는 이국적인 특식으로만 소비됐지 매일의 끼니로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프랑스에서 평범한 김밥집이 파리에서 예약 잡기 가장 어려운 식당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오마카세도 아니고 파인다이닝도 아니에요. 그냥 김밥집입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선 그거 우리 동네 김밥 천국에도 있는데 싶은데 프랑스 사람은 거의 예술 작품을 영접한 표정이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빠른 대기 순번을 얻겠다고 웃돈을 얹어 순번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트렌드가 아닙니다. 일종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만약 한국 음식이 단지 맛있어서 유행하는 거라면 똑같이 맛있는 다른 나라 음식은 왜 이 벽을 못 뚫었을까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맛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진짜 이유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인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는 건 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수십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음식은 그 신뢰가 마지막에 밥상 위로 올라온 것뿐이에요. 신뢰의 첫 번째 층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라는 인식입니다.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의 방역 대응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거의 매일같이 보도됐어요. 그 과정에서 유럽인들 머릿속에 한국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인식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자연스럽게 음식의 위생과 품질에 대한 신뢰로 옮겨갔어요.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죠. 자국의 품질 기준조차 잘 안 믿는 유럽 사람들이 한국만큼은 철석같이 믿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음식이라는 건 결국 내 몸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생과 신뢰가 없으면 절대 일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호기심에 먹어볼 수는 있어도 매일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유럽인의 매일 식탁에 올랐다는 건 그 신뢰의 벽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층은 발효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장 건강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흐름을 타고 김치와 된장이 과학이 뒷받침하는 전통식품으로 소개되면서 신뢰도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청국장 냄새 한번 맡고 인상을 찌푸리던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발효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건강을 챙긴다며 찾아 먹어요. 대표적인 게 청국장이나 된장찌개예요.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이 냄새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 한식당이든 한국 관광지든 이 발효 음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즐기는 외국인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죠. 거부감의 대상이었던 음식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찾는 음식으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세 번째 층은 K 콘텐츠로 쌓인 친밀감입니다. 유럽인들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한국 음식을 이미 눈으로 수백 번 먼저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상 먹을 때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 아니라 드디어 직접 먹어보는 감각으로 다가가는 거죠.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2025년 초 김밥이 어떻게 세계적인 현상이 됐는지를 다루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김밥 아침 장면을 그 배경으로 짚었어요. 또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김밥 장면은 틱톡에서 따라하기 챌린지로 번졌고요. 사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 떡볶이를 먹었던 날 한 입 먹고 3초 뒤에 제 영혼이 잠깐 고향으로 돌아갔다 왔습니다. 너무 매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고통인가 행복인가 고민하면서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식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엔 놀라고 두 번째는 찾게 되고 세 번째부터는 중독됩니다. 김밥도 똑같아요. 유럽인들은 이걸 그냥 처음 먹어보는 게 아니라 드디어 직접 먹어본다는 감각으로 다가갔다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한번 보세요. 이쯤 되면 떠오르는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정부 예산까지 쏟아부어 밀어붙였던 스시 전략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결과만 놓고 보면 헛발질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고 하죠. 한국이 쌓아온 신뢰가 딱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유럽인들은 지금 김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 삶의 방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럽의 식문화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였어요. 각자 자기 접시에 담긴 음식만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테이블 한가운데에 반찬을 여러 개 깔아두고 젓가락이 오가며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한국식 공동체 식문화에 빠져들고 있어요. 심지어 주말에 만든 반찬을 통에 담아와서 직장 동료들과 나눠 먹는 이른바 반찬 쉐어링이 회사 안에서 일종의 사회생활 기술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웃긴 장면이 하나 생깁니다. 예전 유럽 회사에서는 주말에 어느 미술관 다녀왔어 정도가 교양 있는 대화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집 오이 무치면 식초를 넣니? 매실청을 넣니? 이게 더 중요한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농담까지 돈다고 해요. 네 멸치볶음 레시피를 공유 안 해주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겠다. 회의실에서 한창 프로젝트 보고를 하다가도 누군가 반찬통 뚜껑을 열면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특히 멸치볶음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작은 생선을 도대체 왜 이렇게 반짝이게 만들었냐고 묻고 한번 먹어본 사람은 조용히 밥 한 술을 더 뜹니다. 그게 한국 반찬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음식이 아니라 정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각자였던 유럽인들 사이로 서로 챙겨주고 나눠주는 한국식 정서가 스며든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음식 수출이 아닙니다. 생활 양식의 침투예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거대한 사건인지 과거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유럽 식탁을 정복하려 했던 시도가 한국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먼저 2000년대 미국 햄버거입니다. 거대한 자본,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저렴한 가격. 미국은 이 세 가지로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를 사실상 정복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리의 느리고 가치 있는 식문화를 쓰레기로 만들지 말라는 슬로우 푸드 운동이 폭발했고, 햄버거는 건강의 적으로 낙인 찍혀 변두리로 밀려났어요. 그 다음은 일본 스시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막대한 로비와 마케팅 비용을 들여 스시를 유럽에 퍼뜨리려 했어요. 한때 고급 음식으로 주목받긴 했죠. 그런데 결국 일상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날생선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었고, 또 하나 셰프가 주는 대로만 먹어야 하는 차갑고 권위적인 격식이 있었거든요. 음식이 따뜻하게 사람들 사이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손님이 음식 앞에서 긴장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반찬과 김밥은 정반대였습니다. 만들 때는 정성이 잔뜩 들어간 슬로우 푸드인데 먹을 때는 간편한 패스트푸드예요. 게다가 따뜻한 온기와 서로 접시를 밀어주며 챙기는 정서까지 담겨 있죠. 그래서 스시가 30년 동안 못 해낸 일상화를 단 몇 년 만에 이뤄낸 겁니다. 거의는 자본과 예산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쪽은 돌멩이 하나로 판을 정리했어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은 2025년에 역대 최대인 약 136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유럽은 아직 그 전체 수출의 7% 남짓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검역과 위생 장벽이 워낙 높았던 탓이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풍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입구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로 꼽히는 안우가 2025의 파트너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훈훈한 소식으로 흘려보내는 사이에 사실은 글로벌 문화 권력의 판도가 조용히 밥상 위에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음식이 유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유럽 식문화를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메인 요리 하나가 식탁의 전부였습니다. 스테이크 한 덩어리 혹은 파스타 한 그릇. 그래서 금방 질리기도 쉽죠. 그런데 한국 밥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하고 풍성한 세계예요. 시금치나물, 콩자반, 깍두기, 두부조림이 작은 접시들에 나뉘어 한꺼번에 올라오는 순간 유럽인들은 마치 식탁에서 처음으로 선택의 자유를 맛본 것처럼 감격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식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건강에 대한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에요. 유럽에는 건강식은 맛이 없다는 공식이 거의 진리처럼 밝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반찬은 발효식품이고 채소 위주이고 기름기는 적은데 맛은 강렬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유산균을 한꺼번에 챙기면서도 맛있고 심지어 가격까지 합리적이에요. 이런 음식이 한국 반찬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럽인들이 진심으로 경악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김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김밥은 한국의 효율성 문화가 그대로 녹아든 음식입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샌드위치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김밥은 샌드위치와 구조는 비슷하면서도 훨씬 다양한 재료를 한 줄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김밥이 샌드위치의 진화형이라는 말까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일부 유럽 부모들은 아이 소풍 도시락을 아예 김밥으로 싸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을 정도예요. 여기서도 한국 특유의 영리함이 나옵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는 과감히 빼고 그 자리에 브라타 치즈 같은 그 나라 재료를 넣어 각국 상황에 맞게 김밥을 자유자재로 변형하거든요. 정해진 정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샹젤리제 출근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과 은박지 김밥을 든 손. 처음에는 그냥 웃긴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지금은 그 장면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건 단순히 프랑스인이 김밥을 좋아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기술로, 문화로, 시스템으로 쌓아온 신뢰의 총합이 마침내 밥상 위에서 꽃을 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딱 그 짝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해내서 스스로 대단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빠른 시스템, 깨끗한 포장,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 늦은 밤에도 불이 켜진 식당,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물 한 컵을 슬쩍 챙겨주는 그 분위기. 한국인에겐 너무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믿음직한 한국의 얼굴이거든요. 그 작고 평범한 김밥 한 줄, 반찬통 하나, 김치 한 접시 안에 어떻게 정성과 효율과 건강과 따뜻함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는지
외국인에게는 그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고작 음식 하나가 이 정도였다면 한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세계로 내보내고 있는 그 다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밥과 반찬은 어쩌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식 삶의 방식이라는 훨씬 더 큰 흐름의 입구인 셈이죠. 그러니 이제 유럽 사람들이 김밥을 들고 출근하고 냉장고에 반찬통을 쌓아두고 김치를 먹으며 건강을 말하는 장면을 보신다면 그냥 웃고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뿌듯해 하셔도 돼요. 그건 한국 음식이 팔리는 장면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정성이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장면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도도하던 프랑스 사람이 바게트를 잠시 내려놓고 김밥 꽁다리부터 한 입 베어 물며 감탄하는 모습이라니. 이 정도면 한국 분들이 웃으면서 어깨 한번 으쓱하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